대한민국의 가장 잔혹한 현대사에 속하는 제주 4.3 이른 한돌입니다. 심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생존 희생자 여러분, 가족을 잃은 통한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모함 인형 싸움으로 따귀를 때리는 영상 봤어요. 되게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밥 먹는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다. 자기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 문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드니 연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센터 쪽에다 연락을 했었어요. (4월 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고반장, 지금 이제 두 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네. 선거 때와 달리 저녁 8시까지 투표가 2시간 더 하는 거네요. 예, 진행이 네. 되는데 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5시 현재 투표를 보면 이 창원 성산이 40.1% 기록하고 있고요. 네. 통영 고성이 44.9%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투표율은 아니네요. 예, 높은 네, 편입니다. 그렇군요. 신반장, 오늘 이제 보궐선거 날이기도 하지만 제주 4.3 사건 71주년 또 추념식이 진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한 입장을 내놨죠.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네. 이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네,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 심경을 내놨군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배회를 시작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여당이죠. 공화당 행사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상황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그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말을 하고 떠난 건 처음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하여간 그만큼 상대가 충격을 받았을 거란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화를 전하면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린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담은 결렬됐지만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내비친 건데, 지금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아닙니까? 다음 주 수목. 그러니까 그 현지 시간으로 이제 11일이죠. 네, 지금 이제 열흘도 안 남은 만남에서 또 한 번의 진전이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교안보 속보 중에서는요, 비무장지대 DMZ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DMZ 둘레길이 일반인에 개방된다는 뉴스가 또 눈에 띄잖아요. 오늘 통일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는데, 그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던 DMZ 3개 지역을 일반인들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군 보안 문제 때문에 지역이 약간 축소되고 변경되기는 했는데, 아무튼 고성, 철원, 파주 지역에 약 4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번 달 말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방문객들은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받고 우리 군의 경호 지원도 받는데, 저희도 이제 벚꽃 구경 같이 갔다가 저기도 한번 같이 가죠 뭐. 네. 혼자 가시죠. 뭐 혼자 가요. 같이 가요. 같이 움직입시다. 네, 싶잖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의 SNS 대화방, 그러니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올린 공간이죠. 관련 논란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양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지만, 가수 로이킴도 대화방에 함께 있던 멤버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로이킴 측은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다른 멤버로 거론된 슈퍼주니어 강인 측도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아무튼 관련 후폭풍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특별수사단 속보 또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얘기부터 짚어보고요. 재벌과 마약 수사 속보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경제계 원로와의 오찬 등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 또 조금 전에 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 오늘 4.3 보궐선거 뉴스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국회에 출석한 민감용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정보를 차관 임명 전에 수차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점도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의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은 크게 세 갈래 의혹으로 나뉩니다. 먼저 유력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술 접대, 그리고 장 씨의 사망 배경, 그리고 부실 수사 혹은 수사 외압 등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처벌은 어려운데요. 술 접대를 강요한 죄는 5년,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추행은 7년 또는 10년이고요. 수사 개입 등 직권 남용, 직무유기도 5년 또는 7년에 불과합니다. 장자연 씨에게 직접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거의 다 도과가 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근데 이건 사실 네. 김학의 전 차관보다도 더 이제 급한 거죠. 더 시급하죠. 사실 이 두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그 공소사실 문제도 있고 또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네. 또 그 당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은폐나 축소 이런 의혹이 없는지 네. 그런 부분을 밝히는 것.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 진상조사단 또한 이 CEO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는 게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더라도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내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공방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겁니다. 즉, 처벌은 못하더라도 조사의 맛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자, 조사단은 장 씨의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해 앞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그리고 방정호 전 TV조선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배우 윤지호 씨로부터 조선일보 관련 3명과 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에 대한 증언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조사단은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아직 시효가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2009년 4월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그런 보고 받은 뒤에 전혀 모르는 뭘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국회에서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조선일보는요, 이종걸 의원에게 항의 서한을 보냅니다. 강효상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명의였는데요. 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자, 이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검찰도 이후에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2013년에서야 조선일보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조사단은 당시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고도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이 고소장을 제출한 200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9일이 남은 겁니다. 다만 사건 본류가 아니고 또 입증도 까다로워 재수사를 권고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 앞서 재수사를 권고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수사단이 검토하고 있는 사건 자료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수사단은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7월까지라서 이 새 총장이 지명되기 전까지 사실상 100일 내에는 결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 때문에 과거사 위도 시효가 임박한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권고한 겁니다.
또 수사단도 뇌물 액수 그리고 시기뿐만 아니라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등 뇌물 혐의를 우선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김 전 차관과 함께 수사 대상이 된 곽상도 한국당 의원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요. 2013년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효가 7년이라서 아직 여유는 있지만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또 검토할 과거 수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현 경찰 수장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진술하고 있다. 전화를 어디서 받았고 그런 것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실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발언의 행간을 좀 읽어보면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한 건 사실상 이 외압이 있었다라는 걸 시인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누구의 전화를 받았기에 곤혹스러웠던 거지라는 의문을 들게 마련인데요. 자, 의원들도 당연히 청장에게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으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외압이 없었다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죠. 왜 외압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냐 하면서 이제 야단이 난 거죠. 자, 방금 이혜원 위원장이 누군가의 이 성대모사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경찰은 또 곽상도 의원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지점이죠. 이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시점은 범죄 정보로서는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했다가 내사가 시작된 것은 3월 18일부터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내사 그리고 범죄 정보라는 양측의 차이는 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문제는 수차례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 또한 차관 임명 전 곽상도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청장 김학의 임명 전 범죄 보고, 외압도 사실상 시인입니다. 네, 자, 최 반장이 이제 아까 마지막에 내사와 범죄 정보의 용어 차이도 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증언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당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아다녔고 또 청와대에 보고가 된 정황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속보로 전했지만은 국회에 민감용 경찰청장이 나와서 많은 증언을 했잖아요. 정보위에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수사 외압 가능성도 이제 얘기를 했고 수사 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에 범죄 정보와 관련된 상황을 여러 차례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도 확실하게 발언을 한 거죠. 네,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감용 청장은 김 전 차관 임명, 그러니까 2013년 3월 13일 전에 청와대에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다라고 분명히 보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내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을 경찰에 돌리고 있는 셈인데요. 자, 내사와 범죄 정보라는 차이는 있지만 민감용 청장의 말대로라면 최소한 이 청와대가 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정보는 알고 있었던 셈인 겁니다. 네, 곽상도 의원은 이런 경찰의 입장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보고했는지 정확히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경찰 쪽에 많이 책임을 돌리는 그런 상황인데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훨씬 전부터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을 내정하기 한 열흘 이상을 앞두고 성범죄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3월 1일과 4일 두 차례 올렸다면서 이 당시 조응천 비서관에게 건넨 뒤에 조 비서관이 곽상도 수석에게 보고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비서관이 곽 수석이 더 알아보라고 한다면서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즉 경찰이 범죄 정보를 보고하기 전부터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성범죄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한 그 내용이 맞다면은 곽상도 수석이 추가 지시까지 내렸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청와대가 의혹에 대한 보고서까지 만든 게 사실이라면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가 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 선임 발표 5일 전에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획을 했는데 그 자리에 김 전 차관이 나타나질 않았고 그냥 뭐 임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김 전 차관 사태 다음 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들 워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사했는데 본인이 문제 없다고 했다라거나 민정수석실이 확인했지만 사실 무근이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당시 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의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음해를 하냐 뭐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네,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 주장대로 하자면은 당시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은 의혹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영선, 박지원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을 봤다고 그 주장을 했잖아요. 국회 내에서. 관련해서는 경찰도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 경찰이 공식적으로 그 동영상을 입수한 시점이 2013년 3월 19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선 의원은 13일 오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동영상 얘기를 거론했다라고 밝혔었고 이 박지원 의원도 3월 초에 경찰로부터 건네받았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감용 청장은 당시 김학의 CD는 윤중청 씨의 그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6개월 동안 갖고 있었다면서 뭐 경찰 내 어느 부서가 동영상을 전달했는지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 이 김학의 CD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박지원 의원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3월 초에 경찰로부터 받았다면 2013년 1월부터 김학의 관련 범죄 정보를 수집한 경찰이 해당 영상을 경찰 내사에 적극 활용했다라면 수사가 빨라졌으면 물론 청와대 정식 보고를 통해 김 차관 내정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 또한 이번 상황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 외적으로 해당 CD를 야당 의원과의 협잡에 악용한 것 또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네, 검찰 수사단에서 일단 이제 뇌물하고 수사 방해 쪽에 우선적인 이제 뭐 역량을 집중하겠지만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뭐 그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곽상도 의원은 이번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검찰 수사단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추천한 검사들이 파견됐다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 행정관과 변호사 출신 이규원 검사가 과거 민변에서 같이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다면서 이광철 행정관이 이규원 검사를 진상조사단에 추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규원 검사가 최준환 검사를 수사단에 추천했다면서 파견 검사 추천 과정과 수사 권고 결정 과정부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그 삼성 소송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학수 전 부회장은 나왔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중개 역할을 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김석한 변호사가 원래 증인 신문에 이제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나오진 않았고요. 그 만약에 이제 김 변호사마저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은 이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반대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석 석방이 됐지만 그 이 전 대통령이 한 달째 머리를 자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발을 위한 그 뭐 외출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꾸 머리를 만지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민감용, 김학의 수사경찰 전화받고 곤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경제 소통 행보의 일환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부로 박양우 문체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후보자 3명도 다음 주 월요일쯤 임명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야 대치 국면은 더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경제계 원로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싱크탱크를 이끈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또 참여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원장을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KBO 총재 등이 자리했습니다. 원로들과의 만남인 만큼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특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로 꼽히는 일자리 그리고 양극화 대책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가 둔화된 것이 사실이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소득주도 성장에 보완책을 두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날 간담회에선 한 청년단체 대표가 이 실업 등의 청년 문제 해결을 호소하다 끝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에 반대하는 현상에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임기는 오늘자로 시작이 됐고요. 아직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김현철, 진영 세 후보자에 대해선 오는 7일까지 다시 보내달라, 즉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국회가 그래도 보내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국무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출국 일정 등을 고려해서 오는 8일 임명 절차를 마칠 거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 두 자릿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야당의 반발 더 거세질 게 뻔하고 전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권은 지명 철회 없인 국회의 협조도 없다면서 청와대 민정 인사 라인의 경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적의 책임을 같이 좀 공유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싶은 야당으로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쯤 됐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을 교체해도 한 서너 번은 더 교체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이 인사 검증 라인에 있는 두 분 수석 역시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각은 2달 이상의 충분한 검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일반 기업의 말단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해도 청와대의 검증 결과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무능을 두고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런 야당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겠다는 건 더 큰 목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앞서 청와대는 2기 내각 후보자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아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 벤처부를 오래 비워둘 수 없고 또 한미 정상회담 전에 통일부 장관 인사를 마무리해야 효과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네, 소위 조조라인 조남매 공세를 받은 조국 조현옥 수석도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조국 수석 욕먹는다고 떠나는 건 쉽다, 욕먹으면서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라면서 얻어맞으면서도 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주변에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거취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조 수석은 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한동안 이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4월 국회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문제는 야당의 협조 없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논의는 아예 올스톱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침 오늘 탄력근로 또 최저임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장에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만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래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사실상 첫 발도 떼지 못한 셈입니다. 자, 참고로 오늘 국회 앞에선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환노위 회의에 참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차단막을 넘는 과정에선 경찰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보 없는 인사 대치에 또 가시밭 걷는 민생개혁법안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계 원로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했잖아요. 이제 관련한 얘기를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집중 발제 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금 전에 이제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막 들어왔는데 그 신 반장, 그 정리된 게 있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금 전에 이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이 아까 발제 때 말씀드렸던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등은 소득주도 성장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남북한 및 해외 동포까지 8천만이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남북과 북미뿐만 아니라 남북미가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동의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언급도 있었는데요.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에 추경이 필요하다. 다만 국채 발행 이전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면서 원로들을 계속 조언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임명을 철회하거나 뭐 자진 사퇴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머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게 이제 청와대와 여당 쪽의 인식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2기 내각 후보자 3명을 두고 청와대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야권은 뭐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건 플러스 또 이제 조국 민정수석 등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최 반장. 4월 국회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네요. 네, 뭐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3명의 후보자죠. 박영선, 김현철, 진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법률을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만약 국회가 이때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국회 청문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또 야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요. 일단 국회 행안위는 내일 진영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기로는 한 상태입니다. 일단 야권에서 가장 반발이 큰 박영선 후보자가 보고서가 없이 채택 없이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0번째 인사가 됩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한미정상회담 전인 오는 8일쯤 임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부처인 통일부, 또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 벤처부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 이런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국회가 얼어붙으면 민생개혁법안 처리는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다뤘던 추가 경정 예산안 있잖아요. 추경 처리도
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진통을 좀 겪겠네요, 자연스럽게. 네, 어제 이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오늘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규모는 최소 1조 원에서 IMF가 권고한 9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국채 발행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뭐 재원 마련은 늘 우리가 얘기했으면 그 잉여 세계금이나 뭐 하는 잉여금 그리고 필요하면 국채 발행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 편성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반면 야당은 현재로선 추경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적자 국채 발행이 예상돼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또 여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경기 부양용 추경이다 뭐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한 반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 원내대표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세금 잔치를 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는 우리가 이미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또 예비비, 재난 예비비 1조 8천억 중에서 먼저 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핑계로 삼아서 한마디로 총선용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만 있다면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성공하지 못할 나라는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철학과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적자 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외교안보 속보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과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다면서요,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위원회 춘계 만찬에 참석을 해서 2차 정상회담 결렬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You are not ready for deal, 그러니까 합의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회담장을 나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의 사이는 좋고 합의에 이를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t was early on a Saturday morning. I had just gotten back from dealing with Kim Jong-un. We had a walk. He wasn't ready for a deal. That's okay, because we get along great. He wasn't ready. I told him, you're not ready for a deal. That's the first time anybody has ever told him that and left. Never happened to him before. Nobody's ever left. But I said, you're not ready for a deal, but we'll make a deal. We have a good relationship. 네, 어디 뭐 만찬 자리라는데 상당히 이제 편하게 뭐 뒷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쨌든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의 일화를 얘기하면서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또 얘기를 했고요. 오늘 국무부도 또 추가 입장을 내놓은 거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미 국무부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을 한 건데요. 자,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을 진행해 나갈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또 북한과 관련한 향후 모든 조치가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거치게 될 거라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이 한미 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를 재차 일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We're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Japan, and all future actions are something that we do in close coordination. 네, 참 익숙한 공간이네요. 저기 브리핑룸, 국무부 브리핑룸 정말 많이 갔었는데 프레스 빌딩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 뭐 물론 관심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미국 행정부도 지금 이제 한미 간 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재 얘기도 같이 나오지만 지금 북미 대화를 복원시킬 절충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전 협정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일부가 민간인에게 공개되는데 양 반장한테 물어보기 또 겁나네. 무슨 얘기 할까 봐. 지금 그 DMZ 주변에 그 평화둘레길이 조성됐다는 거죠? 국장 아무도 호응 안 해줘서 되게 좀 아니 뭐 괜찮아요. 이제 뭐 신경 안 써요. 이제 그런 거. 일방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네. 예, 정부는 이제 DMZ하고 연결된 고성, 철원, 파주 이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 둘레길로 조성을 해서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국장 혼자 가실 것 같고요. 우선 이 고성 지역을 이달 말에 시범 개방을 하고 나머지 구간 운영 시점을 정하겠다. 뭐 이런 방침입니다. 고성 지역 구간은 이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서 해안철책을 쭉 따라서 금강산 전망대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별도의 이 차량 이동 코스도 운영된다고 하네요. 네, 다만 이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협의는 물론 또 유엔사 승인도 없었다는 점, 또 이 DMZ 철책 부근까지만 접근을 허용하는 고성과 달리 파주 철원의 경우에는 DMZ 안 GP까지 관광객 진입이 가능해서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3개 지역을 모두 이달 말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어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가 안전 문제 우려가 제기되자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만일의 상황 대비를 위해서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방문객에게 휴대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전조치 등에 대한 유엔사와의 협의는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저희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뭐 남북 간에 사전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관련한 속보 저희가 잘 챙겨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DMZ 둘레길 개방, 고성부터 시범 운영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하나 씨, 또 가수 로이킴 씨죠. 황 씨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또 로이킴 씨는 문제의 정준영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황하나 씨입니다. 이 남양유업에서는 뭐 우리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제발 이 황하나 이 기사에서 우리 회사 이름 좀 빼줘라 이렇게 딱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양유업의 창업자 고 홍두영 명예회장 외손녀란 사실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겠죠. 특히 어제 공개된 이 황하나 씨의 그 그물망 인맥, 그러니까 뚜렷한 마약 범죄 혐의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어마무시한 영향력, 이 남양유업이란 뒷배 없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세간의 의혹이 나온 겁니다. 먼저 2015년입니다. 필로폰 투약 판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당시 황하나 씨한테서 마약을 샀다 했다는 이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황 씨만 무탈했던 겁니다.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지인한테 이런 자랑을 했던 거죠. 야, 중앙지검 부장검사?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개베프야. 자, 지금 이 순간 응 하시는 분들은 다 연륜이 좀 있는 아재들이십니다. 그렇죠. 베스트 프렌드 그걸 강조하는 접두사로서 개 그래서 뭐 베프 이렇게 완전 친한 친구란 뜻이죠. 자, 당시 경찰청장이 누구냐? 그 베프 경찰청장이 누구냐? 바로 강신명 전 청장입니다. 자, 황하나 씨 말이 맞다면 이 강신명 전 청장이 아버지 황모 씨와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서 봐줬다는 얘기인데 강 전 청장 남양유업에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수 로이킴 씨로 가보죠. 그야말로 이제 뭐 범죄의 온상이 돼버린 이 정준영 단톡방 로이킴 본명 김상우 씨가 들어가 있던 이 사실이 확인된 거죠. 자,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그냥 보기만 한 건지 아니면 퍼다 날랐는지 이 로이킴 김상우 씨를 불러서 조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학업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귀국을 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자, 사실 정준영 그리고 로이킴 이 두 사람 2012년 슈퍼스타 K4 출연해서 함께 경합을 벌였던 사이였죠. 자유분방한 이미지의 이 정준영 씨, 또 반대로 로이킴은 상당히 단정한 외모, 또 국내 유명 막걸리 회사, 지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있는 그 회사 오너 집안 자제라는 점에서 엄친아로 통했죠. 어쨌든 두 사람 이후에도 연예계에서 절친으로 통했고 때문에 이 정준영 단톡방 파문 터지자마자 1호 연예인으로 이름이 돌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빨리 귀국을 해서 수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까요? 예, 한국 프로축구연맹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구장 내 선거운동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이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 부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자, 경남FC 이 징계 결정 직후에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이 아주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2천만 원 나 못 내 한 거죠. 이렇게요. 자유한국당이 구단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2천만 원 나 못 내, 한국당이 내 했는데 과연 한국당 순순히 지갑을 열까요? 결국 법정으로 가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물론 중징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벌과금이라고 하는 제재 조치가 그것도 다시 한번 재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재금 조치가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 돈 안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잡음, 이런 징계, 이것이 팀 선수단의 사기, 또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걱정했는데 하필이면 또 징계 당일인 어제 프로축구 사상 처음 화요일 야간 경기가 열렸지 뭡니까?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보시죠. 자, 어제 5라운드 경기 K리그 최강 전북 현대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전반전 20분 저렇게 코너킥을 내줬는데요.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아이고, 이런 세상에 골, 자책골, 베테랑 수비수, 골 넣는 수비수 곽태희 자책골이라뇨. 이게 뭡니까? 저 표정 보십시오. 자, 전반 34분, 이동국 선수 쓰러졌습니다. 또, 불었어요. 반칙 불었습니다. 또 곽태희, 페널티킥, 골 들어갔습니다. 이동국, 슛, 골인. 2대0, 이게 뭡니까? 한국당 선거 유세파면 결국 이렇게 선수들한테 영향을 주나요? 자, 후반전이 넘어갑니다. 후반 6분, 크로스 올라가고요. 아이고, 세상에 3대0 경남FC 경기도 지고 2천만 원도 물어주는 건가요? 경기 포기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런데요. 후반 35분부터 기적이 벌어집니다. 네, 전북 수비수 실수. 슛. 오른쪽 슛. 골이. 김승준 골. 추격골.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계속 몰아치는 경남. 후반 41분 됐습니다. 오른쪽 뚫렸고요. 뚫었습니다. 슛. 그런데 크로스가 됐네요. 조던 머치. 3대2 펠레스코. 재밌습니다. 과연 그런데 동점이 가능할까요? 정규 시간은 끝났습니다. 추가 시간 주어집니다. 왼쪽 박스에서 뚫렸고요. 올라갑니다. 슛! 골입니다. 세상에. 또 백이종. 저번에 추가 시간 역전승, 이번에 추가 시간 동점골, 또 백이종. 진짜 경남 세상에 보십시오. 느린 그림으로 보십시오. 들어갈 듯 안 들어갈 듯 들어갑니다. 세상에 포물선 그리면서요. 우린 2천만 원 못 내 슛. 한국당 보고 있나 슛. 진짜 절묘한데요. 글쎄요. 어찌됐든 제일 야당하고 프로축구팀이 송사를 벌이는 모습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양측이 잘 협의를 좀 해서 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으면 싶은데, 자, 그런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은 당연히 한국당이 2천만 원 물어줘야 한다. 이구동성이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원보 반장의 축구 중계 중독성이 있는데요. 자꾸 들으니까 잘하죠. JTBC 3로 한번 진출하는 게 좀... 네, 겸직을 한번 추진해 봅시다. 우리한테도 꼭 필요하니까 양 반장이. 감사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보내도 필요 없어요? 제 반장. 좋습니다. 네, 로이킴 씨가 아직 미국에서 공부 중이군요. 오늘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그때 아들 로이킴이 유학 왔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조지타운대가 명문이잖아요. 그럼요. 수업료도 되게 비싸고. 네, 좋습니다. 경영학과인가 그렇죠? 경영학과. 경영학과. 네, 자, 황하나 씨 관련 의혹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지위 배경을 등에 업고 수사당국 고위 인사와의 커넥션을 통해서 마약 투약 공급 혐의에서 터무니없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고 지금 이제 내사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경찰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봐주기 특혜를 어떤 걸 받았다는 의혹인 거예요? 정확하게 일단 말하면. 이 황하나 씨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사실 인터넷에서는 예전부터 좀 알려졌었잖아요. 그 유명 그 전직 아이돌 스타와의 열애설로 뭐 좀 이름이 알려졌었는데 또 당시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점도 알려지면서 더더욱 입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황 씨의 마약 투약 및 공급 의혹은 2015년에 처음 제기가 됐고요.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대학생 조모 씨에게 필로폰 0.5g을 공급하고 세 차례나 조 씨에게 필로폰을 투약을 해준 혐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판매도 하고 투약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대학생 조 씨가 네. 징역 2년 6개월인가 실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정작 이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원래 마약 사건은 공급책이 더 큰 처벌을 받는데 그렇죠. 당시에 예. 그냥 그렇게 수사 종결이 됐던 거죠. 예, 근데 뭐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고 반장 판결문에는 버젓이 이제 황하나 씨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요. 조모 씨가 황하나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면서 황 씨와 공모해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즉 공범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8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럼에도 당시 종로경찰서는 황 씨를 소환 조사도 안 했고 1년 7개월을 질질 끌다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거죠. 이미 당시에는 황 씨가 2011년 이 대마초를 피워서 기소 유예를 받았던 터라서 추가 범죄가 확정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제가 모르는 뭐 뒷얘기가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봐주기 수사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판결문에까지 버젓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바로 그 즈음에 황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랑 개 베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X라고 그랬어요? 저도 개라는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어요. 아까 안 했어요? 나 한 줄 알고 했는데. 취소합시다. 아니, 취소. 개만 얘기하고 베프랑 같이 말하진 같이는 안 않았어요. 했어요? 그럼 제가 좀 전에 한 거 취소할게요. 엑스베프. 우리 점잖은 방송이잖아요. 알았어요. 엑스베프. 예. 저도 어디 가도 우리 북국장이 최고야 막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 아빠가 최고야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빠가 뭐 경찰청장이랑 뭐 친분이 있다, 베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상황이 좀 잘 적절하지 못한 비유였네요. 죄송하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외할아버지가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영국 웨일스 개발청 한국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황모 씨이고요. 또 당시 경찰청장 바로 강신명 전 청장입니다. 이 강 전 청장은 난 황하나도 모르고 남양유업 사람도 모른다라고 좀 부인을 했고요. 앞서 정준영 사건 때도 이 경찰총장이라고 해서 뭐 좀 의혹의 눈초리를 받은 바 있는데 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경찰청장을 말한 건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경찰뿐 아니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양 반장. 지금 이 생방송인데 이게. 네, 근데요. 지금 난리 났어요, 채팅창에. 지금 뭐 그래요? 하는 거냐고 지금. 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이제 경기도 경찰에 입건돼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제보자 또 목격자 진술, 일부 증거 자료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또 경찰이 신청한 황하나 씨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또 체포영장은 1차례 반려를 해버린 거죠. 자, 어쨌든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는 황하나 씨에 대한 2번째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과거 수사, 2015년 자기네 경찰들 수사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앞서 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 미국 유학 중에도 마약 복용 혐의로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어제 MBC인가요? MBC 맞을 것 같은데 MBC 보도를 보니까요. 마약 투약 상황을 그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자, 이게 뭐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공개된 제보를 받았다는 제보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한테 다 알고 제보를 안 다 했는지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는데 혼자만 모르고. 다음엔부터 이런 좀 영상이 있으면 저희 다정에 좀 제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황하나 씨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몸을 좀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이렇게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누군가를 이렇게 뭐 응시하면서 또 손을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저는 봤어요 뉴스에. 몽롱하네, 뭐 몽롱하다 몽롱해, 뭐 저기 커튼도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런.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비 VIP 뭐 이렇게 뭐 약간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횡설수설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꺼비 VIP가 뭐예요, 신반장? 뭐 최반장? 네, 개는 아니었고 두꺼비가 등장을 한 건데 그것만 저도 알 수가 없죠. 사실 저도 뭐 경험이 없으니까 뭐 환각 상태에서 어떤 뭐 왕두꺼비, 뭐 두꺼비가 보였던 게 아닐까 추측은 뭐 해보지 않을까요? 눈앞에 날아다니는 뭐 그거를 묘사했다. 뭐 추측이죠. 그렇죠. 뭐 경험이 저도 없어가지고 네. 잘 모르겠어요. 큰일 날 소리야. 경험을 하면 안 되죠. 큰일 날 소리야. 그렇죠. 예. 일단 황 씨의 이력을 쭉 보면요. 상당히 절제되지 않은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약간 보이는데 추가로 공개된 황 씨의 SNS 대화 내용을 보면요. 이 황 씨는 내가 자꾸 사고를 치니까 엄마가 화를 낸다. 내가 미울 거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뒷처리는 다 해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봐주기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는 별개로 황 씨가 남대문 경찰서 서장실에 가서 직접 조사를 받았다라고 주변에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남대문 경찰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네, 자 KT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속보를 좀 정리해 볼게요.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됐던 내용인데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면서요? 네, 이 남부지검에 따르면요, 최근 구속이 된 서유열 전 KT 사장이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지원서인 거죠? 정규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김성태 의원의 딸이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뭐 정규직 공채로 재입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 전 사장이 진술한 건 2011년 그러니까 처음 KT 계약직 채용 당시 서류를 직접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정규직 특혜 채용 의혹의 직접적인 진술은 아닙니다만 이 당초 서 전 사장 구속돼 김성태 의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그 얘기는 또 틀릴 수도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구속된 서유열 전 사장 말대로 만약에 이제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건네받았다면은 정규직 그 뭐 입사와의 뭐 연관성 여부는 지금 얘기하긴 뭐 이르죠.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최소한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는 아니란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떤 또 우리 다정의 가족분께서 개살구는 그런 문제냐 막 그러는데 그거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 다시 돌아와서요. 2011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이게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 반장이 얘기한 그 건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실마리는 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의원과 서 전 사장 간의 접점이 이번에 서 전 사장의 진술로서 처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검찰은 이 두 사람의 이런 관계로 밀어볼 때 이듬해인 2012년 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무슨 어떤 오고 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성태 의원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신반장? 김성태 의원이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몽골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어떤 보도가 나와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오늘 논평을 냈는데 그래요? 네, 검찰을 향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비판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마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할게요. 황하나 마약 사건 봐주기 의혹 증폭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71주년 제주 4.3 항쟁 추념일이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는 피해 가족들과 이낙연 총리, 주요 정당 대표 등 만여 명이 참석해서 추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직접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제주 4.3 소식, 또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궐선거 속보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해 제주의 봄은 이념의 광기와 폭력에 짓밟혔습니다. 세계가 냉전으로 나뉘고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 도민들이 참혹하게 희생되셨습니다. 여러분은 4.3의 상처와 미움을 용서와 화해로 꽃피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어간 모든 사람이 희생자라며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고 먼저 껴안으셨습니다. 네, 속솜하라, 제주도 방언으로 잠잠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제주 4.3 사건, 오늘이
71년 되는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4.3 사건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지만 여전히 4.3 사건이 낯선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제주 4.3을 상징하는 단어, 저는 이 속솜하라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 나서면 죽고 잡히면 죽는 그런 세월, 이 참혹한 시간이 지나간 뒤에도 행여 빨갱이로 몰릴까 잠잠히 그저 조용히 인내해야 했던 그 시절, 바로 제주 4.3입니다. 제주 4.3 항쟁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후 1954년 9월까지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강제 진압 등으로 무고한 주민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살해되셨습니다. 젖먹이, 임신부, 팔순의 노인까지 광기의 폭력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7년 동안 제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목숨을 지킨 사람들께는 연좌제와 사회의 낙인이 옥죄었습니다. 네,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의 작품 순이 삼촌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는 배우 유아인 씨도 참석을 했는데요. 유아인 씨는 나 역시 4.3 항쟁이 뭔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젊은 세대가 4.3을 알아나가고 이 3세대 유족이 1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올해 추념일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71년 만에 처음으로 군과 경찰이 직접 유감의 뜻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서울에서 진행된 추념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경찰청장이 4.3 사건 관련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애도를 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감용 청장은 방명록에 쓴 메시지를 통해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우리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찰은 오로지 국민을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 인권, 민생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 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주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별도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주 4.3의 아픈 역사 조금씩 치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는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해 개별적 법적 투쟁 중인 피해자들의 사연이 방송됐습니다. 실종된 외할아버지를 찾으러 나간 할머니 등에 엎여있다 넘어져 허리를 다친 강양자 할머니입니다. 허리가 휜 채 70년을 살다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후유장애인 인정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증언해줄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퇴짜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재판장한테. 제주도야 뭐 언제 가도 좋은 곳입니다만 특히 봄 제주 많은 분들이 찾곤 하죠. 지금 봄을 맞아서 제주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줄 아는데요. 자, 이번 제주 여행은 특별히 4.3 평화공원부터 4.3 기념관까지 관련 시설 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경남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 오후 8시까지 계속될 텐데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원 성산입니다. 오후 5시 현재 투표율 40.1%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고성 오후 5시 기준 44.9%입니다. 자, 이 밖에도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 그리고 라 선거구에서도 기초의원 선거 진행 중이니까요.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서둘러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군경 71년 만에 제주 4.3 첫 유감 표명. 네, 그 고반장이 마지막에 제목 잡은 것처럼 군경이 71년 만에 첫 유감 표명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그 행사에는요, 여야 5당 대표가 다 참석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고반장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제주 4.3 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좀처럼 진척이 안 된다면서요? 네, 현재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꽤 많습니다. 이 대부분 치유센터 건립이나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권한 강화, 또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방과 왜곡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얼마 전 특별법 논의 시작했지만 여전히 본회의 통과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진행 중인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당선자 윤곽이 나오려면은 고반장 한 10시쯤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돼서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를 넘겨야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 성산, 통영, 고성 모두 여야가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결과가 박빙으로 나온다면 오후 11시는 돼야 이 당선자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구가 2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야 지도부들이 정말 총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미니 선거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인 배경이 뭘까요, 양반장?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재보선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두 곳 모두 한국당에 내주는 일은 막아야겠죠. 선거에 패할 경우 자칫 국정 운영 동력 영향을 받을 겁니다. 같은 이유로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의석을 무조건 가져와야 전국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특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두 곳 모두 승리를 거둔다면 당내 리더십을 인정받고 또 보수 단일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아직 이 황교안 체제가 완전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당내 입지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또 정의당도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창원 성산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이를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겠죠. 또 이번에 창원 성산에서 승리를 거두면 민주평화당과 다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정의당이 총력을 기울인 이유였습니다. 네, 자세한 보궐선거 소식은요, 저희가 뉴스룸에서 좀 전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군경 71년 만에 제주 4.3 유감 표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고반장입니다. 네, 고반장 차례예요.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로 경남FC가 2천만 원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박진영님은요, 한국당은 2천만 원 대납해라. 또 죽YG님은요, 2천만 원만 내면 축구장에서 선거운동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주셨고요. 정의제일님은 완전히 막아야지, 못 막았으면 경남도 잘못이지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야,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나배님은요, NAB입니다. 나배님은요, 농구엔 그런 규정이 없으니 죄다 농구장으로 몰려가겠구먼,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재벌가 3세들의 마약 논란에 관한 비판 의견도 많았는데요. 악토님은요, 부모 잘 만나서 돈이 많으면 그만큼 감사하고 사회에 공헌할 생각을 해야지 마약이나 하고, 이렇게 주셨고요. 배진님은요, 저런 사람들이 기업 위협받아서 뻘짓이나 하고 다니니 뭔 경영 혁신이 있겠나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이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때 국장이 얘기하는데 자꾸 뒤에서 최 반장이 정치복회의라고 쓴 패널을 들고 흔들었는데요. 후디멜로님은요, 복국장님 최 반장이 어깨 장난쳐요, 또 이렇게 주셨고요. 신영아님은요, 읽고 싶지 않은데 최 반장 귀여워, 이런 거 주셨어요. 귀엽다고요? 예, 읽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네. 허크88님은요, 깝죽거림 1인자 최 반장,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 테란사시님은요, 5시 정치복회의 줄여서 다복회로 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다복회, 다복하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혁입니다. 14개월 아기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교사에 의해서 학대를 당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해당 돌보미 교사 김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오늘 경찰이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봄이에게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벌써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영상,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돌봄이가 아기에게 고구마를 먹이면서 볼을 때립니다. 아이가 우는데도 억지로 먹입니다. 아이가 도리질을 하면서 싫다고 하니까 이번엔 큰 소리가 나게 아이 볼을 때립니다. 아기 밥을 먹이면서 딱밤을 때리는 것도 예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침실에서도 폭행이 일어났는데요. 아이가 자다가 깨서 우니까 아이를 확 잡아 끌더니 세게 머리를 때립니다. 아이가 크게 우는데도 밀치고 볼을 잡아당기고 때리고 꼬집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침대 가드 밖으로 나가려다가 떨어졌는데도 그냥 침대에 다시 밀어넣고는 아이가 다쳤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나갑니다. 아이의 몸에 멍과 상처가 생겼는데도 돌보미는 잠시 화장실 다녀온 틈에 떨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한 부모의 마음 어땠을까요? 3개월 동안 더 많은 학대가 있었지만 분량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이거를 녹화를 떠서 저한테 이제 톡으로 보내준 걸 받아봤더니 처음에 본 게 제일 먼저 본 게 따귀를 때리는 영상을 봤어요. 되게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아이돌봄이 김 씨가 카톡으로 사과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부모는 더욱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저희 애기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다, 이뻐했다. 그 내용에 밥 먹는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엄마도 힘들고 애기도 힘드니 자기가 이제 고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다. 6년간 이제 자기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제 저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다시 센터 쪽에다가만 연락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어떤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힘드니.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성검사, 아동학대 방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CCTV를 설치를 해야 한다,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사죄의 뜻을 밝히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여 있었는데 놓쳐져 있을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는 별도로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는 정부가 하는 서비스기에 믿고 이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도 키우고 싶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 그나마 간신히 1명대라도 유지했던 출산율이 이젠 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에서조차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과연 아이를 누가 낳고 싶어 할까요? 이제는 좀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척 리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2곳 등에서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당선자의 윤곽은 오늘 밤 10시 이후에 확인될 것 같은데요. 투표 결과와 의미, 정치적 파장을 내일 회의 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됩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힌 상태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자, 국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종교인 과세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내일 법사위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발음이 안 나오네. 수고했습니다가 지금 막 발음이 꼬여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